자, 생태계하고 개체군 봅시다. 생태계는요, 보면은 개체군, 군집, 생태계의 관계 한번 봅시다. 일단 개체라고 하는 건 이건 공통과목 맨 마지막 단원에도 한번 나와요. 개체는 그냥 한 마리예요. 하나. 개체군은 이 개체가 모여 있는 애예요.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어서 생각하는 집단이에요. 같은 종끼리 있는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군집은 이제 여러 개체군이 있는 거예요. 여러 종이 섞여 있는 경우를 군집이라고 해요. 일정한 지역에 여러 종류의 개체군이 모여서 생활하는 집단을 군집. 그 다음에는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 또는 빛, 공기 등의 환경 요인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전체적인 큰 공간. 그러니까 개체 군집에다가 플러스 외부 환경까지 다 더해준 거를 생태계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인이랑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을 해줘요. 당연히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얘네들을 생물적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태계에서 담당하는 역할 또는 영향 단계에 따라서 생산자는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대내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 얘네들을 생산자라고 얘기를 해줘요. 식물이나 조류, 여기서 조류는 새가 아니라 녹조류, 해조류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거를 그래서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하고,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기 때문에 양분을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먹이사슬에서 차지하는 그 위에 초식동물, 육식동물 같은 1차,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등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분해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 속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에요. 얘도 스스로 양분을 합성을 못해요. 사체나 아니면 배설물 등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비생물적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세균이나 곰팡이나 버섯 등이 분해자에 해당이 되고,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에요.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생태계 구성 요소 간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보면은 생물적 요인끼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 사이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호작용은 뭐가 될 수 있냐면 포식, 피식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기생이 될 수도 있고 공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이 생물적 요인들끼리는 영향을 주고받는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용하고 반작용은 비생물적 요인하고 생물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면은 작용이라고 하고, 거꾸로는 반작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빛의 세기가 세서 광합성량이 늘어났다. 이거는 작용이죠. 근데 그러니까 나무가 우거진 숲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초원보다는 기온이 낮다. 이거는 식물에 의해서 기온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반작용,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었느냐, 아니면 생물이 환경을 변화시켰느냐에 따라서 작용, 반작용으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요거는 미리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생물의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생물의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나왔는데, 이 빛이 영향을 주는 거. 한번 봅시다. 빛은 크게 빛의 색이, 그 다음에 빛의 파장, 그다음 빛을 비춰주는 시간인 일조시간, 요 세 가지가 보통
빛이 생명체한테 주는 영향적인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빛의 세기부터 보면은, 자, 양지식물하고 양엽은 강한 빛에, 음지식물하고 음엽은 약한 빛에 적용해요. 근데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양지식물하고 양엽이 같은 거고 음지식물하고 음엽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엽하고 음엽의 차이는 한 그루 안에서 햇빛을 더 강하게 받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하는 건 양엽, 음엽이고, 아예 식물 종이 다른 거는 양지식물, 음지식물이에요. 양지식물 안에 양엽, 음엽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같은 나무가 이렇게 있더라도 이 윗부분은 햇빛을 다이렉트로 받을 텐데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못 받잖아요, 잘.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음엽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양엽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아예 더 강한 빛의 광합성을 잘 하느냐, 이거는 양지식물, 아니느냐는 음지식물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 이거를 이제 양지식물, 음지식물이라고 하거든요. 보면은 모든 식물은요, 다 뭐도 해요.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해요. 둘 다 해요. 둘 다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산화탄소 순 흡수량이에요. 위로 가는 게 흡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결국엔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은 광합성량에 해당이 돼요. 근데 0 이하,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산화탄소 방출량이에요. 그럼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무슨 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호흡량이에요, 호흡량.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지만 호흡을 하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흡수량이고 이쪽은 방출량이니까 이건 호흡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호흡량이에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호흡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호흡량은 고정이에요. 낮이고 밤이고 식물이 고정적으로 저만큼은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요. 그럼 이거는 외관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된다는 소리는 결국은 뭐냐면 저렇게 방출하는 만큼 똑같이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흡수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CO2의 흡수량하고 방출량이 같은 시점이 보상점이에요. 보상점. CO2의 흡수량하고 방출량이 같은 거예요. CO2의 흡수량하고 CO2의 방출량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량하고 방출량이 같다는 소리는 결국엔 뭐하고 뭐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호흡량하고 광합성량이 서로 같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어 보이는 빛의 세기가 보상점에 해당이 되고 보상점보다 더 약한 빛에서는 식물을 살 수가 없어요. 저게 식물이 생존 가능한 최소한의 빛의 세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빛의 세기가 세지면 광합성 양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특정 빛의 세기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광합성 양이 늘어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일정해집니다.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그때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광포화점. 광포화점은 광합성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최대한의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하고, 광포화점에서의 맥스 광합성 양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순광합성 양이라고 해요. 자, 요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없었을 때 배출하는 거, 이거 호흡량이라고 했죠. 근데 호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식물이건 동물이건 간에? 유기물, 양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유기물 양분을 식물은 스스로 만들잖아요. 결국에 이 호흡량도 뭘 통해서? 광합성 양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순광합성 양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순생산량이라고도 해요. 순생산량이라고도 해요. 순수하게 광합성만 한 양. 그 다음에 호흡량은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낸 거를 스스로 소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합성을 통해서 총 만들어낸 생산량은 식물이 호흡량에다가 뭐까지 더 더해준 거예요? 순광합성량까지 더해준 거예요. 그게 총광합성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총광합성량은 이거를 다른 말로 총생산량이라고 해요. 식물의 총생산량은 뭐에다 뭐 더해준 거다? 순생산량에다 플러스 호흡량까지 더해준 거다. 이게
생산량 또는 총광합성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양지식물은 보시다시피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지식물은 보시다시피 광포화점도 더 음지식물에 비해서 높고 그 다음에는 보상점도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빛에서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잎도 보면은 양엽이 있고 음엽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그루 안에서도 더 높은 데 있는 빛이 강한 빛에 노출되는 잎과 약한 빛에 노출되는 잎은 잎의 두께가 달라요. 두께하고 면적이 달라요. 즉 양엽은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을 해서 두꺼워요. 해면 조직하고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해서 두껍고, 약한 빛을 받는 잎은 그늘지기 때문에 더 넓고 얇아요. 그래서 빛을 더 잘 투과를 시켜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이 더 얇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의 파장 보세요. 빛의 파장. 빛의 파장은 여러분들 뭘 결정짓냐면 투과율을 결정을 줘요. 빛의 파장은 빛의 투과율을 결정을 해요. 어디 투과율? 깊이의 투과율. 깊이.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율이 어떻게 돼요? 더 깊어요. 더 깊습니다. 빛의 투과율은 파장이 짧을수록 깊어요. 짧을수록 커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커서 더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은 보통 광합성에 사용하는 빛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색소하고 반대,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색상환이나 여기서 보면은 서로 섞었을 때 색상환에서 검정이 나오는 색을 뭐라고 불러? 보색이라고 그래요. 보색. 그리고 빛에서도 서로 섞었을 때 백색이 나오는 빛을 뭐라고 하냐면은 보색광이라고 하는데, 보통 자신의 갖고 있는 색소의 보색에 해당하는 빛을 주로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녹조류는 주로 무슨 빛을 이용을 하냐면 적색광을 이용을 하고요. 갈조류 같은 경우에는 황색광을 주로 이용을 하고,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색광을 이용을 해요. 근데 지금 빛의 파장 길이가 적색에서 청색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파장 길이가 점점 짧아져요. 그러니까 청색이 가장 깊이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은 황색이 두 번째, 적색이 가장 얇게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빛을 갖다가 어떻게 해줘요? 광합성에 활용을 하려면 보통 이 빛하고 반대 보색의 색소를 가진 빛들이 광합성에 활용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청색광을 활용할 수 있는 홍조류가 가장 깊은 곳에, 그 다음에는 황색광을 주로 광합성에 사용하는 갈조류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거보다는 얕은 곳에, 가장 얕게 들어간 적색광을 사용하는 녹조류가 가장 수심이 얕은 곳에 주음포를 해서 얘네들이 서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투과율에 따른 파장을 또 식물들이 이용을 하는 빛이 주 광선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서식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이 장일식물, 단위식물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나 여기서는 출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는 보통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동사나 이런 것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보통 자신의 몸이나 아니면 형태를 바꿔가게 되는데, 보면은 겨울잠을 잔다던가 또는 철새가 이동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추운 지방에 사는 포유류는 몸의 말단부, 귀나 코가 작아요. 왜?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보통 그래요. 그리고 몸집이 커요. 몸집이 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체부피당 표면적 값이 작아져요. 체부피당 표면적 값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쥐하고 코끼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피는 당연히 코끼리가 큰데 그 부피에 대한 전체 건 면적의 비율은 생쥐가 훨씬 커요. 몸집이 작을수록. 그래서 몸집이 크면은 체 부피당 표면적 값이 작아지니까 결국에는 열 손실이 줄어요. 네. 그래서 몸집이 큰 거예요. 몸집이 크면 클수록 체적당 표면적 값이 줄어들어서 열을 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유리해요. 그래서 보면은 북극여우, 붉은여우, 사막여우 보면은 몸집의 크기도 차이가 나고 털 부분도 차이가 나고 말단부의 사이즈 부분도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 계절에 따라서 몸의 크기, 형태, 색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들 같은 경우에도 온대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화렵수는 온도가 낮아지면은 잎을 떨어뜨리죠. 잎이 넓게 펴져 있으면은 열을 뺏겨가지고 얼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을 밀이나 가을 보리는 싹이 튼 후에 추운 겨울을 지나야 아주 이거를 이제 뭐라고 추나철이라고 하는데 낮은 온도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꽃눈을 형성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생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도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보통은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생물들이 보통은 자신의 형태를 바꾼단 말이에요. 곤충이 몸 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고 반짝반짝, 사막의 파충류가 비늘로 덮여 있어서 또는 알로 쌓여 있는 것도 다 수분 증발을 막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들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일수록 뭐가 잘 발달해요? 뿌리가 잘 발달해요.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일수록 뿌리가 더 잘 발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도 보면은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혈액 속 적혈구가 많아서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가 있고, 또 이게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폐 표면적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는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이용이 되고, 그래서 또 공기의 조성에도 호흡하고 광합성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양은 또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되고, 토양의 무기압력, 공기 수분은 생물의 환경에도 영향을 줘서 이 토양 안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 또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무기 양분을 제공을 해서 식물들이 또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죠. 이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개체군 특성 봅시다. 자, 개체군은 한 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모여 있는 거. 한 공간에 한 종이 모여 있는 게 개체군이잖아요. 같은 종이. 그래서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개체 수가 개체군의 밀도예요.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는 밀도로 나타내니까 총 서식하는 공간의 면적 제곱미터당 몇 마리 있느냐, 이렇게 나타냅니다. 보통 이거를 제 절대 밀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몇 마리 있다가 밀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끼를 낳아서 출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이사를 오든지 이러면은 개체군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죽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버리면 개체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사 오고 나가는 것보다는 태어나고 사망하는 거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개체군의 생장 곡선은요,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를 보면은 이론상은 무한정 늘어나야 돼요. 새끼 낳으면 또 낳고, 새끼가 또 새끼 낳고, 새끼가 또 새끼 낳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J자형 모양이 나타나는 게 이론상의 생장 곡선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는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S자형 곡선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일단은 일정한 면적에 살다 보니까 서식 공간의 부족, 그 서식 공간 안에서 먹이의 부족, 그 다음에 한 공간 안에 얘네들이 밀집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똥 싸고 막 노폐물이 누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병이 돌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이론상의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의 차이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환경
저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저항을 고려를 해서 얘네들이 최대로 번식할 수 있는 개체수를 바로 환경 수용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 이 이상은 커지지는 못해요,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의 생존 곡선을 보시면 같은 시기에 출생한 개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살아남았냐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보통 1형, 2형, 3형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1형은 어렸을 때 생존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상대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1형에 해당이 되는데 초기 사망률이 낮아요. 그 이유는 부모가 보호를 해서 그래요. 예, 놔놓고 그냥 내버려두고 니들끼리 알아서 커라가 아니라 어렸을 때 끼고 키우는 겁니다. 보통은 대형 포유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수명을 다 하고 죽어요. 사람, 코끼리, 돌사냥 등 대형 포유류들이 보통 1형에 해당이 되고 3형은 어렸을 때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생물학적 수명을 다 하고 죽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즉 많은 수의 자손을 낳지만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서 성체로 생장하는 개체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패류들이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알 무지하게 많이 낳지만 실제로 성체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죠. 어렸을 때 다 잡아먹히고 나니까. 근데 이 형은 출생 이후에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률이 일정한 거고 사망 개체수가 일정한 게 아니에요. 사망 개체수가 일정하지 않아요. 이 그래프의 비율로 보면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봐봐. 여기서 몇 마리 죽었어? 900마리 죽었죠? 여기서 몇 마리 죽었어요? 90마리 죽었죠? 비율이 일정한 거지 개체수가 일정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전체 비율 1000에 대한 900, 100에 대한 90 비율이 일정한 거지 개체수가 일정하게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가 약간 동네 북이에요. 네. 다람쥐 같은 조그마한 설치류 같은 애들. 그러니까 누구의 먹이도 다 될 수 있는. 예, 그닥 위협적이지 않는 얘네들. 뭐 히드라, 기러기 등의 조류. 그러니까 누구나 손쉽게 먹이로 잡아먹힐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존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사망률이 일정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은 개체군의 연령별 개체수의 비율을 쌓아 올린 건데 보통은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재 생식 가능한 연령층보다 생식 전, 그러니까 새끼를 낳기 전에 어린 개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체군의 크기는 커지고 그 다음에 안정형은 비슷합니다. 쇠퇴형은 생식 전 연령층이 생식 가능 연령층보다 더 적어요. 이런 경우는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개체군의 크기는 여러 가지 뭐 계절에 따른 환경 요인의 변화나 또는 피식하고 포식의 관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개체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원인을 보게 되면은 환경 요인이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면 개체군의 크기도 계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돌말이라고 해서 일단 플랑크톤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증식을 하나 보면은 일단은 겨울에는 수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개체수가 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서 수온과 빛의 세기가 점점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체수도 같이 따라서 늘어나요. 그러다가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 양이 충분하다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돌말의 개체수도 같이 따라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각각의 개체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제한 요인이라고 하는데 겨울에는 제한 요인이 뭐예요? 영양염류는 아니죠.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뭐하고 뭡니까? 겨울철에는 수온과 햇빛의 세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제한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비세색이나 수온은 충분한데 영양염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못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영양염류가 제한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을철에 약간 어떻게 돼요? 영양염류량이 늘어나면서 개체수도 다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온하고 빛의 세기가 제한 요인이고, 여름에는 영양염류가 제한 요인이고, 이렇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피식과 포식에 따른 개체수 주기 변동. 그러니까 상호작용 중에 대표적인 게 피식하고 포식이에요. 먹고 먹히는 관계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뭐가 더 많아야 돼요? 피식자가 포식자보다 많아야 돼요. 왜? 잡아먹는 포식자가 많으면 저 무리는 사멸하죠. 없어져 버리죠. 그쵸? 예, 그러니까 토끼하고 스라소니 개체수 보면은 여기서 보면 여기가 달라요. 여기서는 1000마리고 여기서 1000마리인데 곱이 여기 160하고 9로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누가 더 항상 많다. 피식자의 수가 포식자의 수보다는 항상 많을 수밖에 없고요. 피식자가 늘어나면은 포식자도 같이 따라서 늘어납니다. 왜? 먹이가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포식자가 더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피식자가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그 피식자가 줄면은 먹이가 부족하니까 포식자도 같이 따라 줄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 그래서 이렇게 곡선 형태로 해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요거 풀 때 주의할 거는 항상 피식자의 개체수가 포식자보다는 많다라고 하는 거를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봅시다.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같은 종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정하게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 개체수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뭔가의 질서, 규칙을 통해서 이 안에서 얘네들이 최소한의 충돌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터스예요. 먹이와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배우자를 독점하기 위해서 일정 영역을 자기가 차지해서 다른 개체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자기 영역 동물인 거죠. 나와바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영역 동물 뭐 있니? 대표적으로 영역동물 뭐 있어요? 야, 우리 여기 여러분들 집 주변에도 꽤 많은데 영역동물. 고양이들, 그리고 까치. 그러니까 그래요. 고양이 보면은 가끔 왜 고양이들 아갈 파이터잖아. 둘이서 마주 보면서 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 사는데 이상한 놈이 들어온 거야. 꺼져 하면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는 건 3초요. 둘이 막 항파장하고 있다가 그냥 꼬리 내리고 가는 애들도 있고, 둘이 한번 왕 하고 붙었다가 한 명 더 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영역동물이에요. 그래서 개체를 분산시키고 밀도도 조절하고 불필요한 싸움도 방지해서 서로서로 영역 침범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얼룩말 까치가 미친 듯이 가끔 울 때 있거든요. 조용하다 갑자기 막 울어. 딱 하고 우는 이유는 내 나와바리에 이상한 까치가 들어온 거야. 꺼지라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은어, 물개, 버들붕어. 여기서는 이제 텃새를 부립니다. 자기의 영역 안에서 들어오지 마라. 여기는 내가 사는 데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위제는요, 힘의 서열에 따라 순위를 정해서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파이트해서 서열을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먹는 순서라든가 아니면 번식을 하는 순서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뿔로 싸우든지 아니면 닭처럼 둘이 붙어가지고 한판 파이트를 하든지 하면서 서열을 1등부터 꼬레비까지 다 정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제는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1, 2, 3, 넘버 1, 2, 3가 있는데 얘는 없어요. 경험이 많은 한 개체 또는 경험이 많던지 아니면 아주 강한 한 마리의 리더가 무리 전체를 통솔하는 거를 바로 리더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리더가 개체군의 이동 방향을 결정을 하거나 천적으로부터 막아주던지 이런 거를 지휘를 해줍니다. 기러기, 양, 코끼리는 한 개체가 한 우두머리가 하나를 끌고 가고요. 늑대도 보면은 리더 한 마리가 사냥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집단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늑대 보면은
한 마리만 꼬리를 세우고 있고 나머지는 다 꼬리를 다 내리고 있어요. 늑대 무리를 보면. 그러니까 수컷 중에 제일 리더 우두머리가 혼자 꼬리를 세우고 나머지는 다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만약에 그 중에서 누가 하나 꼬리를 들었다? 그럼 이게 싸우자. 내가 넘버원을 할 거야. 라고 하고 도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늑대는 무리 생활을 해서 무리에서 쫓겨나면 살기가 힘들어요. 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 거는 역할에 따라서 계급하고 업무를 분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개미나 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일개미, 일벌, 얘네들은 죄 일만 하고, 수펄, 병정개미는 누가 쳐들어오면 싸우고 아니면 번식을 담당을 하고 수정하는데, 그 다음에는 여왕벌, 여왕개미는 계속 알만 낳죠. 그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 혈연관계로 무려져가지고 무리들끼리 사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냥하고 새끼도 함께 키웁니다. 대표적으로 사자, 하이에나, 침팬치들도 이렇게 가족 생활을 보통 합니다.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동 육아를 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앞에 거부터 여기 대표자료 분석 269까지 한번 해봅시다.